안녕하세요. TV에서만 보던 일이 저한테도 일어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저 역시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혹시라도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께 심심치 않은 위로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 글을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상가 1층에서 조그맣게 아동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저에게 예기치 않게 사랑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사람의 적극적인 구애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원래 결혼을 하려던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결혼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절 기다리게 하였어요. 그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이별을 선고하게 되었고, 그즈음 만나게 된 남편의 구애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삶이었고, 친구들도 그런 저를 참 많이도 부러워하였어요. 왜인지 그런 행동들이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교사 남편의 친절한 시댁에 너 진짜 복 잡았다. 요즘 누가 그렇게 시댁에서 잘해주니? 시댁은 말만 들어도 치가 떨려. 그래? 우리 어머님은 안 그러셔. 그것도 내 복이지 뭐. 너희 시어머니도 얘기 들어보면 안 그러던데 뭘 그러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사람 들들 볶는데. 여하튼 어려서부터 네 인생 정말 탄탄대로라니까. 부럽다. 일단 교사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 요즘 임용고시도 어려운데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기도 하니까 어떻게 살았을지 눈에 훤히 보이거든.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나도 기쁜 거 있지? 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꼭 잘 살 거야. 여유 있는 집안 덕을 많이 받은 저를 친구들은 많이도 부러워하였고, 게다가 남편이 교사였기 때문에 더욱더 부러워하였어요. 저 역시 교사인 남편이 참 반듯한 이미지가 있어서 끌렸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 전 모든 게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가장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지만 저를 만나기 위해 예고 없이 이별을 하였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한 가지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적으로 저에게 의심할 거리를 제공하지 않았고, 저를 불안에 떨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랍니다.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당신이 솔직하고 순박해서야. 반듯한 이미지도 있고 당신을 만난 것이 진짜 운명 같기도 해. 서로 결혼할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난 거 보면 진짜 인연인가 봐. 이래서 운명이 있다는 건가 싶어. 당연하지. 나도 당신 보자마자 결혼할 사람이라고 딱 느꼈다니까. 집신도 짝이 있다는 옛말이 꼭 맞아 정말. 내가 보기에도 너네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우리 재석이랑 너 얼굴 생김새도 닮았잖니. 이게 다 인연이라는 거야. 전 남편복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댁복도 있는걸요?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 예뻐해주시기도 하잖아요. 네가 예쁜 짓만 하잖니.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석이가 만난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착하고 예쁘단다.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래서 운명이란 게 존재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였고, 저희 집 부모님들도 남편을 참 예뻐하시고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정한 남편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에게도 정말 살갑게 굴었기에 엄마는 늘 누누이 저에게 남자를 잘 만났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만 하셨어요. 남자는 네 아빠처럼 다정해야 돼. 그래야 여자인 네가 평생 행복한 거야.
장서방은 아주 100점짜리 사이에 남편인 거지. 직업도 탄탄하고 너 위해주고 그렇게 예뻐하고. 우리 딸 하여튼 시집 한번 잘 가게 됐다니까. 엄마가 아주 기가 살아.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다행이지 뭐. 요즘 학원에 수강생들이 많아져서 보조교사 한 명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도 잘 됐던 학원이지만 결혼하고 넌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래, 몸 축내지 말고 보조교사 한 명 구하면 좋겠다. 제 결혼을 두고 제 걱정은 하지도 않는다는 부모님 때문에 기분이 참 좋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늘 부모님께 받기만 했던 터라 이런 걸로 인해서 효도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더불어 학원이 바빠짐에 따라 보조교사를 채용했는데 예비 남편이 교사이기도 했고 쉬고 있는 미술 선생님을 안다기에 잘됐다 싶어 보조교사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와 같이 지내는 나날 동안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나 수채화 기법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제 재산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날들이 많아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남일에 뭘 그리 관심이 많은지 했거든요. 제가 손을 놓은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네요. 그래도 장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자리라 정말 잘하고 싶어요. 어차피 보조교사라서 딱히 어려울 건 없긴 한데 일단 그럼 아이들한테 이번 주는 이런 만들기를 할 거라 이것만 보고 그대로 수업해 주시면 되거든요. 어려운 건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엔 성인 수업을 가야 해서 가능하신 거죠? 그럼요. 제가 이론들은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손재주가 엄청나서 미술계의 다크호스라는 별명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상가가 원장님 어머님 거라면서요? 와, 대박! 그럼 애초에 금수저시네. 이런 건 얼마나 해요? 혹시 다 물려받으시나? 아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죠. 제가 이렇게 상가에서 학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앞가림은 다 제가 알아서 하거든요. 부모님과 별개로요. 앞으로 우리 잘 해봐요. 혹시라도 원장이라고 불편해 말고 편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하셔도 돼요. 제 주변엔 저렇게 노골적인 사람이 없어서 당황하긴 했지만 조금 과장이 심한가 보다 생각했고 그렇게 그 보조 선생님께 몇몇 수업들을 맡겼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사정상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하길래 썩 잘하지도 않는 일이었으니 굳이 말리진 않았어요. 남편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제가 보기엔 손재주는커녕 엉성한 솜씨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퇴사 얘기가 반가웠어요. 하지만 2달 뒤 수강생 반의 반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집 근처에 아동 미술학원을 차렸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남편에게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본인도 안 친해서 모른다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소개해준 그 미술교사, 우리 학원 바로 근처에 학원 차린 거 알아? 그것도 아동 미술. 애들 학부모들을 얼마나 꼬셨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수강생들이 이탈했는 줄 알아? 그 사람 믿을만 했던 거 맞아? 아니,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솔직히 나야 그냥 이러다가 알게 된 사이고 그냥 네가 미술 보조교사 구한다길래 소개해 준 건데. 와, 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이 다 안 나온다. 일단 나도 좀 알아볼게. 그렇게까지 잘 아는 사이는 아니거든. 진짜 황당하다. 내가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진짜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당신 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한 거 맞긴 해?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력도 형편없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잘 알아볼게. 나도 친하진 않았어서 어떻게 우리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 내가 알아볼게. 거리 제한이 붙은 학원도 아니었으니 방법은 없었어요. 너무 화나고 분했지만 더 화나는 건 그 선생님으로 인해 제 소문이 안 좋게 난다는 거였어요. 의리 있게 오래 제 학원을 다녀준 학생의 부모님이 한날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난 선생님 오래 봐서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지만 여기 엄마들 다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 학원 차린 선생님이 본인들 수강생 엄마들한테 아주 악덕업주에 본인이 만들기며 그리기 다 했다고,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본인은 애들이 불쌍해서 학원을 연 거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다닌대요. 아니, 선생님 수업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걸 믿는 여편 애들이나, 그러면서 이상한 소문내고 다니는 양심 없는 사람이나. 너무 기막히지 않아요? 선생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본인 이야기를 그렇게 제가 그런 것처럼 꾸미고 다니다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왜 자꾸 수강생들이 이탈하는지 원인도 모를 뻔했네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가 차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셔야죠. 아니, 실력도 없는 사람이 이 동네에 자리 잡아가지고 얼마나 저도 화가 나던지. 전 그렇게 그 소문을 계기로 법률 자문을 구하러 사무실에 갔는데, 정확하게 듣고 보고 한 게 아니면 소송을 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반년 정도 지나자 본인의 실력도 들통나고 그곳을 다니던 수강생들은 다시금 저희 학원으로 돌아왔어요. 사실상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된 셈이지만 이번 것도 인생 공부다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는 자꾸 제 주변을 맴도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뻔뻔하게도 이 동네에서 활보하며 제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 찝찝했지만 참고 넘기게 되었어요.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너네 학원이 다시 잘 된다니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무리 건물이 너희 어머니 건물이라 뭐 월세가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매출도 그렇고 그나마 학원이 다시 예전의 기량을 찾았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구나. 그러게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된 것 같아 화도 나는데 이번 일로 진짜 많이 배웠어요. 믿을 만한 사람 없다는 거. 왜 나를 째려봐? 내가 알고 소개해준 것도 아니고 진짜 몰랐다니까? 나도 진짜 얼마나 황당한데 그래. 그래, 이게 어디 우리 아들 잘못이겠니?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니? 네가 좀 이해하렴. 맞다. 근데 너희 어머니 요즘 병원 다닌다고 하지 않았니? 몸 상태는 어떠시대? 그래도 그 연세에 조그만 치료라도 힘드실 건데. 그러게요. 상태가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췌장 쪽이라. 엄마가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좀 괜찮을 텐데. 재석이니가 장모님한테 더 잘해드려. 네 장모님 자식이 윤희밖에 더 있니? 이 말은 네가 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너랑 윤희랑 결혼하면 다 네가 건사해야 될 건데
지금부터라도 아들 노릇 톡톡히 해야지. 그래야 윤희도 부담을 터는 거야. 아, 당연히 잘하지. 장모님한텐 윤희밖에 없는데. 내가 아들이 되드린다고 했으니 정말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자기 고마워. 내 부모도 아님에도 이렇게 나서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 진짜 이 결혼 잘하는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부모님에게 자식이 저 하나라 늘 걱정이 많았지만 남편은 본인이 아들이라며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다했고 본인이 제가 없어도 저희 엄마를 병원에 모셔갈 정도로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곤 제 부모님들은 정말 흡족해 하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착하고 완벽한 남편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태까지 교사로 알고 있던 남편은 사실 교사가 아니었고 학원 선생님이었죠. 속물 같아 보일지 몰라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계기 중 하나가 학교 교사인 이유가 컸습니다. 왠지 반듯할 것 같았고 저 역시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던 터라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하지만 다 물거품이 되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해? 아마 거기서 날 안 마주쳤으면 평생 거짓말했겠지? 당신 이거 사기야, 알아? 미안해. 나 근데 임용 준비한 거 맞고 교사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 결국 못해서 강사하고 있지만 그래도 난 애들 가르치는 일이 다 교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게 내 말 못할 콤플렉스거든. 제발. 당신이랑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당신이 교사기 때문에 반듯할 거라는 느낌도 있었어. 근데 왜 거짓말을 한 거야? 정말 이거 하나에 신뢰가 와르르 무너진다. 나 당신이랑 결혼할 사람이야. 근데 직업을 거짓말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실을 말하면 네가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래서 처음 했던 거짓말이 지금 이대로까지 이어진 거야. 제발 봐주라. 내가 교사라고 했을 때 네가 존경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학원 강사라고 하겠니? 따지고 보면 너나 나나 똑같은 처지 아니야? 그래, 학원 운영하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당신은 날 속였잖아. 결혼을 앞두고 당신은 나한테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싹싹 비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지만 사실 이제 와서 뭘 어떡하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저에게 보여준 진정성 있는 모습들 때문에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들의 충격이 정말 크셨지만 그럼에도 친정부모님들도 남편을 받아주시고 오히려 용기를 주셨어요. 하지만 조금 본인의 가면이 벗겨지자 남편의 모든 것들이 의심스러웠어요. 이런데도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결혼을 생각해보자고 하자 갑자기 처음 보이는 행동을 하며 저를 당황하게 하였어요. 여태까지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은 것이 정말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파혼하자고? 제정신이야? 와, 진짜 어이없네. 나 절대 너랑 파혼 못해. 내가 네 부모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 자기 원래 이렇게 욱하는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냥 생각 좀 해보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지금 중단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야말로 이렇게 화내는 당신 보니까 더 어이없고 더 화가 나. 원래 이런 모습이었니?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는 거 같잖아. 솔직히 내가 얼마나 너한테 헌신했는데 나 너랑 못 헤어져. 그 정도로 너를 좋아하고 니네 부모님 내 부모님이라고 여겼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중단하자니 말이 안 되잖아. 그건 고마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한 거. 근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이게 맞나 싶어서 그러는 거야. 생각 좀 해보자. 욱하는 모습에 충격받은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제 얼굴을 보고 걱정을 하던 부모님은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전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였지만 이미 남편을 좋게 보던 엄마는 오히려 저를 좋은 쪽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학교 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인성 댐댐이가 훌륭하다고 저를 설득하며 남편을 지켜 세워주었죠. 어른들이 보는 눈이니 정확하겠다 싶어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볼까 싶었습니다. 남자들 한 번씩 그럴 때 있어. 다정하던 니네 아빠도 갑자기 화낼 때 보면 무섭다니까. 그만큼 널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모르겠니? 솔직히 재석이랑 병원 다니면서 다 아들인 줄 알 정도로 얼마나 자상하던지. 네가 결혼하면 이렇게 대접받고 살 생각하니까 엄마는 너무 좋더라. 그만 속에 태우고 그만 화해해. 남자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도 결혼하면 끝인데 생각은 해봐야지. 솔직히 지난번 거짓말한 것도 마음 쓰이고 그래. 자꾸 생각나거든. 아이고, 학원 강사하는 게 창피해서 그랬나 보지. 솔직히 학원 강사 자리는 어디 쉬워? 막말로 식이 안 좋으면 이명도 다 떨어지는 거란다. 너도 한번 떨어졌었잖니.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여. 엄마는 재석이 진짜 마음에 들고 너한테도 잘할 것 같아.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지지해주는 결혼이니 한번 눈 감고 이번 일은 넘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을 한 번만 믿어보기로 결심한 날 갑작스럽게 엄마에게 호흡곤란이 왔고 전 울며불며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때 마침 생각나는 사람은 예비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여러 군데를 진찰한 결과 염증이 온몸에 다 퍼져서 폐혈증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결국 입원을 하셔야 했는데 마침 주말이고 병실이 없어 1인실이 아닌 다인실에서 입원을 하게 된 엄마였고 제 전화를 받은 다음 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엄마를 걱정하여 문병을 오게 되었어요.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미리 물도 좀 받아놓고 할 겸 급수대에 간 사이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착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실에 들어선 순간 저희 엄마에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아까 했던 말 똑같이 해보세요. 뭐요? 그럼 이제까지 장서방이 나한테 잘한 이유가 다 이걸 노리고 그랬다는 겁니까? 아, 장모님, 그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철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엄마 딴에는 그냥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신 거죠. 장모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서 유감이네요. 그런 뜻 아니었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실언을 한 거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말해버렸네요. 오해 마세요, 사돈. 오해? 지금 내기로 똑똑히 들었는데 오해라니?
진짜 이런 상종 못할 인간들이 다 있어. 됐고요. 일 없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사가 한 환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하고 잠든 환자를 확인 후 나갔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는 그 환자를 저희 엄마로 착각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앞에서 큰 소리로 본인들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말했던 거예요. 이 양반 골로 가면 89억짜리 그 상가가 우리 아들 거 되는 건 맞지? 딸은 하나밖에 없고 그 건물이 누구 거 되겠냐? 우리 아들 거네. 윤희 그 맹한 게 잘만 고슬리면 네 앞으로 해줄 거 뻔하고. 그렇게 되면 너랑 연진이랑 다시 만나도 되겠어. 막말로 연진이가 지금 네 피줄까지 키우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윤희가 빠져줘야지. 돈만 빼돌리고 연진이랑 다 같이 살자. 그거 하나 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연진이가 올해도 기다렸지. 얼른 상가 빼돌리고 빨리 끝을 내야겠어. 윤희게 떽떽거리는 것도 듣기 싫어 죽겠어. 교사가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는 둥. 에휴 진짜 성질 같아선 벌써 끝냈다니까. 그래 잘 생각했다. 미쳤다고 대릴 사이 노릇을 해? 돈만 아니었으면 윤희 만나지도 않았지. 맹하고 부잣집 공주님들은 데리고 살아봤자 너만 고생이야. 할 줄 아는 게 있겠어? 다 너만 의지하지. 지금도 봐. 결혼도 하기 전에 네가 벌써 그 집 아들 행세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래서 잘난 여자 만나봤자 남자만 고달파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아프다간 언젠간 골로 가겠지. 입원 중인 엄마 문병 와서 수면제 투여된 걸 보고 속말 꺼낸 예비시댁이었고 다행히도 잠든 환자는 저희 엄마가 아니었어요. 병실에 없는 관계로 다인실을 썼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저를 구해낸 것입니다. 이 순간 옆 병상에서 엄마가 기가 차다는 듯이 얘기를 하였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리게 된 거예요. 역시 찝찝했던 제 마음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아침까지 남편과 다시 잘해봐야지 생각했던 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았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사돈, 환자 번지수가 이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네요. 내가 입원해서 다행인 건지.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한 결혼 내가 장서방 보고 밀어붙인 건데 속마음을 이제야 알았으니 더 볼 것도 없네요. 세상에, 그동안 내 돈 때문에 날 만난 거였니? 직업도 속이고 접근했으면서 네 천성이 중간중간 드러났었지만 그래도 결혼하려고 했었어. 근데 모두가 말려주고 있네. 아니 제발로 당신이 결혼을 파토내려고 왔네. 당장 돌아가고 이제 다신 보지 말자. 연진이라는 사람 네 보조교사 아니었니? 장서방 아니 저 인간 그 여자랑도 무슨 사이라고 하던데 다시 만난다 어쩐다. 아 맞다. 애도 있나 보더라. 이거 완전 혼인빙자 아니야? 말하다 보니 기가 차네 진짜. 됐고 더 들을 것도 없어요. 당장 나가요. 뭐? 그럼 일부러 나한테 접근시키고 학원도 개업하게 한 거야? 와, 그냥 아예 날 이용도구로밖에 안 여겼네. 어쩐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렇게 내 재산에 대해서 캐묻는다 생각했어. 본인이 묻기엔 속보였나 보지? 진짜 그지들이다. 모든 걸 알게 되니 다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교사라고 속이고 제가 열었던 원데이 클래스에 방문하여 저와 접점을 쌓은 것부터 연애를 시작으로 결혼까지 밀어붙인 상황, 저의 학원 운영 스킬을 빼앗아가려고 본인의 내연녀를 갖다 붙여 제 재산을 캐물은 사실, 그리고 하다하다 저희 엄마의 건강을 빌미로 결혼하면 제 상가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상황까지 진짜 소름이 돋았고 정말 제가 겪은 인간들 중에 최악이었어요. 엄마도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유하셨지만 이번 사태를 겪고 저 인간들을 그냥 둘 수 없다며 화를 단단히 내셨어요. 저 역시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나 태어나는 즉시 그쪽들 요절낼 거니 그리 알아요. 애초부터 선생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질 않나. 지대연녀까지 갖다 붙이고 염탄질해. 아니 하나하나 열거하면 소름 돋아서 말이 다 안 나와. 두고 봐. 돈 있는 사람들의 무서움을 알게 해줄 테니. 엄마라는 인간이랑 아들이라는 인간이 저런 마음보를 가지고 살아가다니. 참 세상 말세다 말세야. 가만 안 둘 거야. 아, 모든 건 다 제 잘못입니다, 사돈. 아니 우리 아들만 제발 건들지 말아주세요. 아유, 요놈의 입이 방정이지. 죄송해요. 됐어요. 한 사람 인생이 골로 갈 뻔했는데 그깟 사과로 끝날 줄 알았다면 오산이지. 얼마나 법무서운 줄 모르면 참나. 그렇게 싹싹 비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병실에서 내쫓고 저와 엄마는 어찌해야 할지 생각에 빠졌어요. 막상 이렇게 일을 해나가려고 하니 엄마는 오히려 몸에 기운이 돈다고도 하더라고요. 절대 가만둘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퇴원 즉시 남편이 다니고 있던 학원에 이런 인간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며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학원에서 난리를 치자 상담 온 학부모님들도 학원에서 환불을 요청하며 저런 인간에게 아이들 수업을 맡길 수 없다며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저희한테? 그리고 장 선생님 사생활이야. 저희가 알 길이 없죠. 일단 고정하시고 여기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그 사람을 계속 쓰실 건가요? 학원 이미지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런 인간이 아이들을 가르쳐선 안 되죠. 저도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제가 차후 상황을 보고해 드릴 테니 가주세요. 학원에선 즉시 이미지를 위해 남편을 해고시켰고 남편은 저에게 와서 한 번만 봐달라며 싹싹 빌었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변호사도 이런 사건은 혼인빙자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혼인빙자가 많이 없어져서 사기죄로 고소를 걸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 상태라 그렇게 큰 충격과 타격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 인생을 구제시켜준 것에 대해 고마운 생각이 강했는데 어쩔 수 없이 천성이 드러난 결과가 이런 일을 불러온 것이니까요. 어쨌든 네가 지금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건 아니잖아. 꼭 내 신세 이렇게 망쳐야겠어? 결혼을 해서 이혼한 것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건물을 뺏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내 앞날을 망치는 거야? 진짜 너무한다. 정말 막말로 나 애 딸렸어. 결혼은 안 했지만 책임져야 할 식구가 지금 어머니, 여자친구, 내 아이까지 3명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뭘 잘못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구나. 여태까지 너한테 갖다 바친 내 시간이랑 너한테 농락당한 모든 진심들 다 보상받을 거니까 그리 알아.
사람을 아주 우습게 봤지?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려고 날 이용했어? 그래서 내 등을 치려고? 그래서 내 등을 치려 해? 두고 봐. 더 큰 벌로 돌려줄 테니까. 학원에서 해고당한 건 빙산의 일각이야. 어디 두고 봐. 네가 무일푼 거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네 옆에 있나 보자. 아, 자식도 있다고 했지? 뻔뻔하고 양심 없는 놈. 남편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쟁취한 수익은 없었고 그저 신분을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소는 진행되었고 학원에서는 당연히 해고되면서 업계에서 입소문이나 다른 학원가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였죠.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 그 미술 보조교사가 절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그러질 말았어야 했는데 제발 제 남자친구 좀 살려주세요. 업계에서 완전 명함도 못 내밀고 일도 못하고 사실 애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주셨음 해요. 이번 일로 저희도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정말 반성할게요.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 줄 알아? 선량한 한 사람 인생 아주 망칠 뻔했다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면 뭐가 달라? 저희 아빠 용서해주세요, 아줌마. 저희 아빠 없으면 저 엄마랑만 살아야 한댔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줌마. 아이 이용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들 진짜 웃긴다. 내가 이래도 용서해 줄 것 같아? 절대 용서 안 해! 절대 용서하지 않으려 했지만 살 밤낮을 시어머니, 남편, 여자친구까지 모두 찾아와 무릎을 꿇며 빌더라고요. 아이까지 내걸며 어찌나 애걸복걸을 하던지 사실상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가 눈에 선하더라고요. 저 인간들의 고소를 끝까지 진행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생각하여 모든 고소를 취하하였고 용서하기로 하였답니다. 부모님도 제 뜻을 존중해 주셨는데 엄마가 느낀 배신감이 정말 컸지만 엄마도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제 뜻을 존중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췌장 쪽이 안 좋은 엄마는 날로 가면 갈수록 쾌차하셔서 눈에 띄게 몸이 좋아지셨어요. 오히려 병원을 밥 먹듯이 다녔을 때보다도 더 건강해지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참 그냥 모든 걸 좋게 넘기고 나니 이런 행복도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건강해지니 제 행복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새고랑 차고 인생 종칠 뻔했는데 아마 아이 때문에 날 용서해 준 거겠지? 미안해. 평생 아이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 그 아이가 당신 인생 살린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착실하게 살아. 알겠어? 남의 등 치료하지 말고 사기 치료하지 말고 아마 그 모든 벌은 당신 아들이 받게 될 거야. 이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아. 많이 반성했어. 고맙고 앞으로 안 그럴게. 그리고 너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눈에 띄지 마. 그럼 다시 신고할 거야. 그리고 제발 잘 살아. 그냥 너답게 남한테 패기치지 말고.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나도 많이 배웠어, 진짜. 고맙고, 정말 내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용서해줘서 너무 고마워. 잘 지내라. 그렇게 저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요절낼 수도 있었지만 그럼 두고두고 제 마음에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기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결혼까지 하고 모든 걸 겪었다면 더욱더 용서할 수 없었겠지만 한편으론 똑같은 인간이 되지 말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의 교훈으로 조금 더 밝은 앞날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픈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었는데 정말 2년이 지난 지금 정말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와닿지 않았었는데 정말 시련은 지나가고 좋은 앞날만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많은 시련을 겪고 계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새겨주세요. 정말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 남자를 데려왔을 때 너무 놀란 적이 있었어요. 딸은 평생 동안 혼자 살겠다며 제 속을 뒤집어 놨었는데 언제부터 마음이 변했던 건지 갑작스럽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딸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사라져서 제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도 큰 걱정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면서 눈이 맞았던 거였네요. 그동안 일에만 빠져서 살았던 딸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엄마 입장에는 자식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면서 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점점 더 크게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너무 행복했었고 항상 저에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딸이 결혼 생활을 아무 걱정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과 일주일 전부터 저녁 약속을 잡아놓은 터라 시간 맞춰 회사로 찾아갔는데 제 눈앞에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딸의 결혼 생활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딸을 키운 엄마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딸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던 딸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한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안사도는 회사까지 찾아와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는데 주고받는 대화가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것 하나 못해줘서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벌써 3년이다.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해주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니? 이번에 친구들과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 돈 좀 두둑하게 통장에 꼽아달라니까. 한 푼도 넣지 않았더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 맞는 거지? 확실하게 얘기해봐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친구분들과 해외여행 다녀온다고 3천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돈을 왜 제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이한테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꽤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어머님 자식인 그이한테 부탁을 하셔야죠. 지원을 못 해준다는 것보다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돼요.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도 지금 해외여행 못 보내드려서 마음이 아픈데 어머님한테 3천만 원을 드리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 없으니 정 가고 싶으시면 그이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긴 어머님도 함부로 출입을 해선 안 되는 회사예요.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돈도 많이 벌면서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거냐? 내가 며느리한테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거니? 내 아들 데려갔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나이도 더럽게 많아서 애도 못 가지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나를 노려봐? 젊은 내 아들 데려갔으면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퍼줘도 모자랄 판에 꼴랑 3천만 원 가지고 엄청 떽떽거리네. 사돈, 지금 제 딸의 회사에 와서 뭐 하시는 거죠? 가만히 듣다 보니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제가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계신 사돈이 더 문제 같은데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보죠. 사돈은 제 딸에게 뭘 해줬나요? 설마 3년 동안 뜯어가기만 하신 건 아니시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예, 너는 왜 이런 일을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도 이제부터 사위한테 돈 좀 탔어야겠다. 3년 내내 바보 같은 짓만 했네. 나도 이참에 세계 일주나 하게 사위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 좀 달라고 해야 되겠어. 엄마 평생 소원이 뭐라고 했니? 세계 일주 하는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 재력에 있는 내 딸을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도 두둑히 받는다며. 사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위한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봐야 되겠어요. 둘만 행복하길 바라서 그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제가 오히려 바보였네요. 당장 정서방 나오라고 해라. 오늘 우리 둘이 저녁 외식하기로 했었잖아. 카드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사위 카드로 스트레스 좀 팍팍 풀어야 되겠어. 사돈이 3년 동안 받아가신 만큼 저도 똑같이 보상 받겠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엄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무슨 짓이에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만 돌아가 계세요. 아들, 너 왜 이렇게 어깨가 말려있니? 요즘 며느리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야?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있어야지. 사돈은 제가 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사돈이 제 딸에게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걸 보게 되었고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던 도중 사위는 점점 격해지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사돈을 회사 밖으로 내보낸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개를 떨구며 달려온 사위는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정서방,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이야? 여긴 엄연히 내 딸의 회사이자 대표라고. 그런데 직원들 눈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딸에게 면박을 줘? 언제부터야? 사돈이 내 딸을 언제부터 막대한 거냐고.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는 걸 왜 내 딸 보고 지갑을 열라는 건데? 고개만 떨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진정하세요.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진정하게 생겼어? 그동안 내 딸이 사돈에게 갖다 바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알아야 할 것 같네. 사위는 진땀을 빼며 저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지만 이미 사돈의 행동을 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상태라 그냥은 넘어갈 수 없었어요. 사돈이 내 딸을 함부로 대하는 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다는 거와 같은 거였습니다. 딸은 정리하고 나오겠다며 사무실로 들어갔고 사위도 눈치를 살피다가 저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뒤 딸이 회사 밖으로 나오자 식당이 아닌 집으로 가자며
방향을 틀었어요. 딸은 저에게 좋은 걸 사드리고 싶다 했지만 그것보다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자 딸은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고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지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점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속으로 앓고 있었어? 엄마까지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지. 나도 정말 잘하려고 했지만 시댁 집안 식구들은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큰 것들을 바래서 많이 버거웠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올지 몰랐거든요. 아니 어떡해.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 정서방이랑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니? 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다음 날은 괜찮아지겠지. 또 다음 날은 그래도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지. 매일 기대하려 했지만 그것도 이제 지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계속해서 부딪힌다면 당연히 갈라서야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다가오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해라. 엄마가 도와줘야 할 건 없는 거고 필요한 게 있으면 미안해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야 덜 힘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는 거고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딸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워낙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행동하며 살아왔던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는데 그걸 보고 있던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딸은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사위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제 딸을 설득해달라며 결혼 생활이 고작 3년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니 이해해달라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내 딸이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 자네는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거기에다가 사부인이 그동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했었는데 내 딸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냥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둘은 평생을 함께할 사이 아닌가?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될 사이인데 내 딸에게 상처를 줘? 3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더는 믿어줄 생각 없으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것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할 사람이 나는 뒷전이었잖아. 오로지 당신 가족만 챙기기 바빴지.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신경 쓴 적 있었어? 한 번도 없었잖아? 작은 선물조차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잘할 수 있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당연히 변화될 수 없겠지. 며칠 지나면 분명 똑같아질 거야. 나는 저번에 어머님이 회사에 찾아오셔서 해외여행 경비로 3천만 원 요구할 때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당신이 하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엄마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딸은 그동안 안 좋았던 감정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사위한테 눈물을 쏟아내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이렇게까지 깊어져 있는 딸의 정신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되었었어요. 그동안 힘들게 일만 해오던 딸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한 남자에게 정착을 하고 싶어 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로잡고 싶어서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제 딸에게 있어서 이혼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고 그래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미 완전하게 닫혀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위가 저희 집에 올 거라고 미리 사돈 집안과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사돈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선 초인종을 눌렀네요.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알아서 잘하면 될 것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급하게 수습하려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부인은 다짜고짜 제 손부터 잡았어요. 아이고, 사부인, 다 제 잘못입니다. 그저 며느리가 버는 돈이 많다 보니 시애미를 위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 금전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요구만 했나 봅니다. 사돈이 잘 좀 설득해 주세요. 이혼을 하면 서로에게 상처로 남게 되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관계 회복에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기회를 만든다면 앞으로 서로 웃는 날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셔야 되겠어요? 저번에 제가 며느리 회사에 찾아갔던 건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한 번만 노여움 푸시고 사돈께서 며느리 좀 잘 설득시켜 주세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번 맺어진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자 이미 제 딸의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많았고 골이 깊어졌는데 그걸 저한테 설득시키라는 것 자체가 나쁜 엄마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요. 이미 내 딸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왜 제가 설득을 시켜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희가 잘하겠다잖아요.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올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는 줄 알겠네.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건 그만큼 올케가 버는 돈이 많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떠날 때 싸고 갈 것도 아닌데 그것 좀 쓴 거 가지고 이혼까지 갈 문제인가요? 올케, 내 말이 틀렸어? 가족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던 거야? 다들 저를 뭘로 생각하고 계신 건데요? 가족이라고요? 저를 단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용해 먹는 수단으로밖엔 안 봤잖아요.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들 뒤로 빠져서는 돈 한 푼 내지 않았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식적으로 초대한 적 있으세요?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고만 하지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하면 남처럼 행동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정 떨어졌는 줄 알아요? 가족이면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느낀 거라곤 저를 지갑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싫다고 하면 저 사람한테 온갖 불만 다 털어놓고 부부 사이 감정 상태 안 좋게 만들어놨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남보다 못한 사이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한 거야?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편안해질 줄 알지? 우리가 그냥 두 눈 뜨고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는 생각이라면 꿈 깨거라. 한번 엮인 인연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우리도 더 이상은 좋게 좋게 대화로 끝내지는 못할 것 같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돈 식구들은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수습을 하려 했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딸의 마음이 확고한 상태라 더 이상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사돈 식구들의 목소리도 높아졌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이럴 때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많은 힘이 되었을 텐데 오래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버려서 저희끼리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로 다가왔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혼을 한 해 만에 공방이 오고 가다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사돈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희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침묵을 깨며 뱉은 첫마디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거였어요. 일하는 것도 지치고 남은 인생, 삶을 즐기고 싶다며 모든 걸 내려놓길 원했습니다. 여지껏 열심히 달려왔으니 그동안 벌어서 모은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며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낌없이 좋은 말들과 격려를 해주는 거였어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밟고 일어날 수 있게 계속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사위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이끌어오던 회사도 정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위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딸을 설득시키려 했지만 결국 사돈 식구들도 더는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이혼을 하겠다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딸은 회사에서의 마지막 출장을 끝내고 사위와 이혼을 결정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출장을 떠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딸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저녁에 전화를 주겠다는 문자를 남겼는데 늦은 저녁이 될 때까지 연락 한 통이 없길래 일적으로 많이 바빠서 그런 줄 알고 문자 한 통 남겨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더 연락을 취해봤지만 딸의 핸드폰의 전원은 켜지지 않았네요. 걱정되는 마음에 잠 한숨 못 자고 잠을 꼴딱 새웠는데 다음날 아침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불안한 마음 가라앉히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 한 통을 받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전달받은 위치로 급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딸이 있는 위치를 안내받았고 천천히 걸어가 신원을 확인하려고 덮여있던 천을 천천히 들쳐 올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서 굳어버린 상태로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 옆에 있던 담당 형사는 현장 수사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는 없는 것 같다며 근처 식당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중심을 잃을 정도였다는 식당 사장의 말을 수사한 형사가 대신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걸어가던 도중에 다리 위에서 중심을 잃어 떨어진 것 같다며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네요. 평소에도 술을 잘 먹지 못하는 딸이 이혼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과도하게 술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담당 형사가 사위한테까지 연락을 했는지 사돈 식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왔네요. 세상 떠난 딸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사위는 오열을 했고
뒤에서 사돈분들과 사돈처녀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사돈 집안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것 같아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면서 사이에 멱살을 잡았고 내 딸을 살려내라며 온몸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사돈 식구들이 저희 가족에게 미안했는지 저 대신해서 딸의 장례를 진행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붙잡고 난리칠 힘도 없어서 마냥 주저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 딸의 안치실에서 사돈 식구들이 고개를 떨군 채 밖으로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얼굴 표정에 미소가 보이더라고요. 사이는 주변을 살피면서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며 자기 얼굴을 직접적으로 뺨을 올려붙이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사돈 식구들 앞으로 다가가 사이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자네가 지금 내 딸 장례식에서 감히 웃어?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야? 내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서 실실 쪼개고 있는 거야?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내 딸 장례식장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래도 장례식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죠. 사람 앞날 아무도 모른다더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저희도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눈물을 쏟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된 건 전부 며느리 잘못이었잖아요. 사람 마음 곱게 써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으니 그만큼 벌을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며느리의 재산이 한 78억 정도 된다는데 그럼 내 아들이 남편이니까 유산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꼴랑 해외여행 가게 3천만 원 달라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며느리는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내 아들에게 돌아갈 78억으로 남은 인생 대신 편하게 살아줘야죠. 전부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장례가 끝이 나면 저희와의 관계도 이만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너희들이 뭔데 내 딸 유산을 함부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절대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장례식장에서 본색을 드러낸 사돈 식구들은 며느리가 죽으면 배우자인 자기 아들이 유산을 전부 다 받게 되어 있다면서 법대로 해도 자기들이 이긴다며 제 딸의 78억 유산 쓸 생각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저는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사이의 멱살을 잡은 채 절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거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 떠난 딸의 사고를 수사하던 담당 형사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꽤 많은 형사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사돈 식구들에게 갑자기 수갑을 채웠고 세상 떠난 제 딸과 연관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에게 내민 투명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딸이 평소에도 항상 소지하고 있었던 손바닥만한 작은 메모지였고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은 사돈 식구들이 범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발을 강하게 뿌리치다가 상처가 났을 거라는 글을 도망치면서 작성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적혀 있었네요. 저는 사위의 발을 급하게 걷어붙였고 충격적이게도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단순 사고로 덮일 줄 알았는데 주민분들께서 쓰레기를 줍다가 딸의 친서를 발견하고 혹시 몰라 신고를 하게 된 거라며 상황을 설명해 주셨네요.
그 순간 사돈 식구들은 단체로 싸늘히 굳어졌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담당 형사는 딸의 부검을 의뢰했고 형사의 말대로 수사 진행을 돕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의 손톱에서 사위의 DNA가 나오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주변 CCTV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거기에서 사돈 식구들의 차량이 발견이 되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위는 제 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알고 있어서 제 딸이 미리 출장 올 곳을 답사했고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거죠. 딸은 사위에게 쫓기면서 친서를 작성했고 인근에 떨어진 친서를 발견하고 주민분이 신고한 거였어요. 오로지 제 딸의 돈 때문에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사위와 사돈 식구들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죄질로 인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저지른 사위는 징역 17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담한 사돈 식구들 또한 8년형을 선고받았고 사위는 제 딸의 유산 상속에 제외가 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사건이 밝혀져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어요. 한평생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제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가 인테리어 견적 의뢰가 들어와서 잠깐 시장에 들른 적이 있었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나쳐야만 했어요. 정말 안 좋은 기억의 장소였는데 그때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고 지금은 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불과 작년 추석 땐 시장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조용할 날이 없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저와 만날 일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직업이 실내 인테리어 건축업이라 전국을 돌아다니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었지만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은 세상 살다 처음 겪어보게 되었고 이 문제로 부부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안 좋은 성격의 소유자세요. 시모 뱃속에서 태어난 남편이 정상적으로 커온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과 결혼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결혼 이후 시장에서 일하는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제가 평소에 알던 시모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남편 말로는 주변 상인들과 상당히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저희 부부가 시모가 일하고 있는 전집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상인들과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놀란 남편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틈으로 들어가 말리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보게 된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은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얼굴을 붉히면서 몸싸움까지 격하게 하는 건지 남편이 상인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미 안 사람이 있는 남자들에게 꼬리를 쳤다면서 시모를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더욱더 흥분해서는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나 참, 내가 무슨 꼬리를 쳐? 너희들이 남편 간수 못한 걸
왜 내 탓을 하는 건데? 술 먹고 싶어서 전집에 들어온 것까지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야? 상판태기가 그 모양으로 생겼으니 매사가 불안하겠지. 얼마나 마누라 구실을 못했으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겠어? 고래 자기 남편이라고. 나랑 눈 맞을까봐 불안해? 그런데 이거 어쩌지? 머슴같이 생긴 너희 남편 내 눈에 성도 안 차거든. 내가 아무리 남자 없이 살아온 세월이 오래됐어도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 아니거든. 와서 전 좀 팔아주겠다는 것까지 내가 막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나보고 굶어 죽으라는 거야? 어디서 퇴도 않는 말로 사람을 상간녀로 몰아가고 있어? 한 번만 더 내 식당에 찾아와서 깽판 치면 그땐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내 말 알아들었으면 너희 못난 남편 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렇게 성격이 고약하니까 그쪽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 그쪽이 하도 다른 남자들한테 꼬리쳐서 당신 남편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이미 상인들 사이에 전부 퍼져 있는데 그쪽이 지금 내 눈에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버릇 어디 갈 것 같아? 시모의 식당에 쳐들어온 상인 아줌마들은 시모가 바람기가 심하다며 안 좋은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착하게 시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라고 대화를 풀어나갔지만 상인 아줌마들은 남편도 한통속인 것 같다면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시모와 상인 아줌마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자 남편이 경찰 조사 받아보면 되지 않냐고 버럭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남의 식당에서 난리친 아줌마들을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며 핸드폰을 꺼내 들자 본인들이 불리한 위치에 서는 건 싫었는지 시모에게 처신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한 뒤에 다들 돌아갔어요. 상인 아줌마들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난 자리에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아, 왜 다른 남자들한테 눈웃음을 파는 건데요? 틈을 보이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접근한다는 거 몰라요? 본인들이 좋아서 오는 것까지 내가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니? 이게 내 탓이야? 마누라 구실을 얼마나 못했으면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겠어. 그럼 엄마는 정말 떳떳하다는 거예요? 상인분들이 하나같이 엄마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그동안의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무슨 행실? 나는 그냥 술 몇 잔 따라준 것밖엔 없다. 우리 식당에서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마워서 좀 웃어주고 대화 몇 마디 해준 것뿐인데 이게 잘못이야? 그런 손님 왔는데 인상 쓰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가운 분위기 조성해야 맞는 거냐고. 나도 지킬 건 지키면서 장사하는 중이니까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까지 흥분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바람 같은 거 안 폈으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런데 너희들은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시모는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고 저희 부부는 주변에 깨지고 어질러진 식기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남편은 근처 볼 일이 있다가 잠깐 들린 거라며 전집을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고 정리하길 원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시모를 설득하려 했지만 오히려 시모의 기분을 더 안 좋게만 만들었어요. 남편은 며칠 뒤 곧 추석인데 집에서 쉴 건지 아니면 식당에 나올 건지 물어보면서 대화를 다시 이어나갔습니다. 집에서 놀면 뭐하니? 명절날 식당 문을 열어야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식당과 달리 전집은 명절날 제일 바쁜 거 알면서 쉬라는 말이 나오니? 다른 집처럼 가족들끼리 여행이라도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는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오늘 저녁이나 같이 하려 했는데 이런 기분으로는 힘들 것 같네요. 정리도 다 끝났는데 엄마도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술 따라주거나 선 넘는 그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고요. 괜한 오해 사잖아요. 그럼 네가 한 달 용돈 500 맞춰줄 수 있어? 그럼 전집 정리하고 나도 내 인생 즐기면서 살란다. 그런데 네가 말하는 조건 맞춰주기 힘들 것 같으면 나한테 싫어 마라. 그딴 말 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처신 차례. 여자들은 주변에 조금만 조건 좋은 남자들이 꼬이면 금세 그쪽으로 정신 팔려가게 되어 있어. 어머님,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설마 저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은 아니죠? 왜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어머님은 제가 다른 남자들한테 눈 돌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지려는데요? 방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가볍게 보셨으면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요 근처 식당에서 계약건이 있어서 일하는 모습인데 이걸 왜 찍은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보면 몰라? 너 얼굴 표정 봐라. 여자들은 다 똑같아. 아무리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내면에 박혀있는 본성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 내가 잠깐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가던 길에 네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상가 주인한테 눈웃음 치고 난리도 아니더구만. 직업 특성상 원래 그런 거니? 실내 인테리어라는 게 고객한테 상냥하게 눈웃음 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사진 잘 봐라. 아주 좋아 죽더구만. 왜? 일 끝나고 너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하디?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친절하게 응대해드리는 모습인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해석해서 사진까지 찍으셨어요? 저 상가 주인이 실내 인테리어 공사 마감을 전부 끝냈는데 갑자기 변심해서 다시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이 생겨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거였어요. 누가 봐도 일적으로 나누는 대화 같은데 어머님이 저를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게 정말 기분이 좋지 않네요. 당장 사과하세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무슨 사과? 아들, 네가 봐도 내가 사과해야 될 일인 것 같니? 내가 봤을 때 너는 조만간 바람기 때문에 내 아들과 이혼할지도 모르겠다. 저는 더 이상 시모와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아 식당에서 뛰쳐나왔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치면서 한마디 한 뒤 저를 급하게 따라왔고 시모의 생각 없는 말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는지 결국 차 안에서 서러움에 눈물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제가 고객과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던 시모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모르면서 그 모습을 바람 피우고 있는 장면이라고 오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상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 공사가 끝이 났는데 다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을 땐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전날에는 마음에 든다고 다음날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 입금하겠다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원하는 대로 바꿔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면서 다음 일정에까지 차질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추가적인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현재 마무리가 된 공사건에 대해서는 돈을 입금해 줘야 한다고 사정을 했었는데 상가 주인은 아예 돈을 주지 않았었고 그런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상 고객과 진땀 빼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다른 남자한테 해프게 눈웃음 치고 바람 피우려는 것 같은 행동까지 보였다는 충격적인 말로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줬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현장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모까지 저를 가벼운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기분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연락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날까지 전화 한 통 하지 않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차피 받아봤자 기분만 상할 것 같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시모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얼굴 좀 보자고 하는데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난리칠 것 같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시모는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연락 한 통 없냐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화를 내길래 남편이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번에 식당에서 엄마가 이 사람에 대해 함부로 판단했던 거 아직 사과 안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건데 문 안 열어준다고 현관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는 게 맞는 거냐고요? 언제까지 상황을 안 좋게 만들 거예요? 저번에 식당에서 며느리한테 했던 말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는 거야?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이 문제로 나랑 아예 연락 끊고 살려고 했었어? 어차피 어머님은 저한테 사과하실 마음 없잖아요. 그러니 용건만 간단히 해주세요.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속 좁게 계속 이럴 거니? 그래, 용건만 간단히 하고 나가마. 내일 너희들 식당에 와서 일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번에 처음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나 혼자선 주문 들어온 걸 전부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부탁하는 거니. 내일 아침 일찍 식당으로 나와주면 좋겠다. 일에 대한 보수는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명절날 돈을 많이 벌어놔야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으니 내일 꼭 식당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알고 이만 가마.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용돈벌이 한답시고 저희가 전 부칠 기분이겠어요? 아, 그래. 내가 그땐 생각이 짧았다.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내 멋대로 상상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너한테 상처 주는 일 없을 거다. 내가 미안했다. 시모는 본인의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저에게 사과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시모는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 한두 번 볼 사이도 아닌데 계속 얼굴 붉히는 것보단 서로 좋게 풀자면서 계속 사정을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부탁을 받아줬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시모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모의 식당에서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많은 전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재료들이 주방에 꽉 차 있었고, 저는 식당에 발을 들이자마자 시모가 던져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부터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정신없이 전을 부쳤어요. 그렇게 주문한 전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주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전을 만들어야만 했는데, 어느새 전을 부칠 식재료가 거의 다 떨어져서 남편이 길 건너에 있는 마트에 잠깐 들려 급한 대로 식재료를 사오려고 나간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져 버렸어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전만 부쳤지 식사는 하지 못해서 허기가 지기 시작했어요. 배는 고픈데 밖의 상황을 보니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식당의 손님들이 미어 터졌고, 홀을 혼자서 담당하시던 시모가 저를 급하게 부르길래 하던 일을 멈추고 홀 쪽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손님들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테이블 좀 정리해달라면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상의에 올려져 있던 전이 꽤 남아있는 걸 보고 너무 아까웠어요. 힘들게 만든 전인데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울 것 같아 테이블을 정리한 다음 주방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접시에 건들지 않은 동태전이 그대로 있길래 한 개를 집어 먹었는데, 카운터에서 계산을 끝내고 주문을 받은 시모가 저를 부르는 순간 제가 먹고 있던 동태전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주방 쪽으로 달려와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시모는 바빠 죽겠는데 입에 들어갈 전이 있냐면서 홀에서 많은 손님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제 등을 계속해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결국 입에 들어갔던 동태전은 목구멍에 넘기지 못한 채 도로 뱉어버렸네요. 어머님, 이거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 힘들게 부친 건데 건들지도 않은 거라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서 손님이 먹다 남은 접시 위에 있는 동태전 하나 주워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어머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식당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에요. 어머님 일을 도와주려고 온 며느리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손님이 먹다 남긴 전이면 네가 먹어도 된다고 누가 그러디? 저기 덮어놓은 거 안 보여? 건들지 않고 멀쩡한 전은 내가 저쪽으로 전부 다 빼놓고 있었다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지져서 손님상에 올려주면 되는 건데 그걸 네 입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네가 한 번 더 붙여야 하는 건데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손님들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고 전을 따로 포장 주문한 손님들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 동태전이 입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저쪽에 빼놓은 전은 이미 손님상에 한번 나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걸 다시 데워서 손님상에 올려놓는다고요? 한 번 나간 음식은 바로 버려야죠.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길어야 2시간 정도밖에 안 된 건데 멀쩡한 돈을 그냥 버리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건데 그렇게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 다른 식당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 밑반찬 같은 거 재사용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어차피 손님들은 알지 못하니까 상관없다. 지금 주문 밀렸으니까 저기 손님들이 먹다 남긴 거 계란물만 다시 입혀서 바로 내놓거라. 나중에 일 끝나면 그때 제대로 된 저녁 먹으면 되잖아. 아, 빨리 움직여. 손님들 기다리잖아.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남이 먹다 남은 음식 제가 먹는 것도 아니고 다시 손님한테 나간다는 건 양심 문제라 손님이 기다려도 다시 새로 만들어 내줄 거예요. 명절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밖에 안 되는 거 최대한 돈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데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것도 아니고 젓가락도 안 된 거 다시 내놓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니? 얘가 내 성질을 또 건드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해? 시모는 제 등에 짝소리가 날 정도로 손바닥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너무 큰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순간 손님 한 분이 주방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곤 주방 안쪽을 살펴보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데 시모가 너무 흥분을 했는지 손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면서 잘못도 없는 손님한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손님도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와 주방에 있던 시모는 밖으로 나가더니 손님의 어깨를 밀치면서 남의 주방 들여다봤다고 더 크게 화를 냈어요. 결국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들 밖으로 나가셨고 그 사이 남편이 식재료를 사가지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급하게 달려와 말렸지만 이미 시모와 손님은 서로 몸싸움까지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모와 싸우고 있던 손님의 일행 중 한 분이 갑자기 시모의 팔을 강하게 붙잡곤 손가락에 껴져 있던 반지를 가리키면서 시모 본인 거냐고 물어보며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시모는 화들짝 놀라면서 손을 숨겼고 시모의 손을 잡았던 손님은 손가락에 껴져 있는 옷반지가 본인께 맞냐고 다시 되묻는 말에 당연한 거 아니냐며 다들 나가라고 소리를 치더니 밖으로 밀쳐냈어요. 시모의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한 손님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눈앞에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전화를 끊자마자 멀리에서 누군가 급하게 혼비백산 뛰어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모도 급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손가락에 껴져 있던 반지를 빼서 가방 안에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온 한 사람은 손을 내밀면서 가져간 옷반지를 내놓으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모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돌렸고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며칠 전에 시모와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분이셨고 그분이 알고 보니 상인 회장이셨는데 시모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옷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그 옷반지 이리 안 내놔? 아니 그쪽이 어떻게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설마 그이가 너한테 그 반지를 준 거야?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아니, 도통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옥반지라니. 나는 처음 듣는 말인데, 그리고 그쪽 남편이 나랑 무슨 사이라고 옥반지를 줘. 괜한 사람 잡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나는 모르는 일이야. 예,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만 정리하거라. 아들, 너도 며느리 도와 주방 정리해라. 아니,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회장님이 잃어버렸다던 집안의 가보인 옥반지 왜 나한테 사진도 보여줬었잖아. 아, 그 옥반지를 좀 전까지 이 아줌마가 끼고 있었다고. 내가 손까지 잡아서 확실하게 옥반지 끼고 있는 걸 봤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장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지 못해. 공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놔. 그냥 말로 해선 안 되겠네. 내가 그이한테 전화해서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겠어. 만약 그쪽이 우리 집안 가보인 옥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지금 당장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대로 진행할 거지만 지금 돌려준다면 조용히 넘어가도록 할게.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아이고, 상인 회장이나 되시는 분이 벌써부터 치매가 오셨나?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분명 말을 했는데 아까부터 왜 생사람 찾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여보세요? 당신 당장 이쪽으로 와봐. 어디긴? 당신이 밥 먹듯 드나들던 전집이지. 10초 줄 테니까 당장 튀어와. 시모의 가방 안에 옥반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저는 남편을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간 뒤 남편이 없는 사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가방 안에 옥반지가 있는 거 확실하냐며 재차 물어보길래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자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는 듯 주방으로 나가서 카운터에 있는 가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순간 식당 문이 열렸고 얼마 전에 시모와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오해를 받았던 상인회장 남편분이 숨을 헐떡이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또 다른 전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 내가 저번에 줬던 옥반지. 아, 그냥 돌려주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걸리지 않게 집에서만 착용하라고 했잖아. 왜 식당에까지 나와서 끼고 있는 건데? 역시나 그런 거였어.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 어쩔 수 없네. 당신이 저 전집 아줌마한테 우리 집 가보인 옥반지를 몰래 가져가 줬다는 것만도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 알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서로 얼굴 보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인데 몰랐다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는 거 알잖아. 나도 요즘 들어 당신이 나한테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은 몰랐네. 내 물건에 손을 대서 저 여자에게 줬다는 건 다른 물건도 줬다는 거잖아. 집안의 가보에 손을 댈 정도면 또 다른 물건들도 주지 않았겠어? 너희 둘이 어디까지 간 거야? 도대체 진도를 얼마나 뺐길래 옥반지를 넘기는 거냐고. 아, 여보. 아, 내가 미안해. 잠깐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봐. 나 당신 아니면 빈 껍데기인 거 알지? 등따시게 살다 보니까 잠깐 한눈을 팔았지만 내 마음을 전부 준 건 아니라고. 이렇게 된 거
내가 솔직하게 전부 다 말할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품들 한두 개씩 가져다 줬었어. 그런데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시장에서 일하는 남자들 중에 금옥씨를 안 갖춰간 남자가 없을 정도라니까. 다른 남자들도 이미 금옥씨한테 엄청나게 많은 금품을 바쳤다고. 어머머머머, 너희들이 나 좋다고 따라다닌 거잖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고. 왜 나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는 건데? 본인들이 좋아서 따라다닌 걸 왜 나한테 그래? 금옥씨 남편분 죽고 혼자 사는 게 외롭다면서 술 먹으러 오는 양반들한테 먼저 꼬리친 게 누군데 그래? 당신 나랑 며칠 전에 호텔도 갔다 왔잖아. 상인 회장의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뱉은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상인 회장은 본인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상인 회장은 옥반지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고, 시모는 받은 걸 줄 수 없다면서 상인 회장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그만 좀 하라면서 시모의 가방 안에 옥반지가 들어있다며 시모의 가방을 뒤집었는데 그 안에서 금품들이 우수수 떨어졌고 그 안에 옥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인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금품들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펼쳐져 있던 금품이 거의 다 상인 회장이 가지고 있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달려온 시장 사람들이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자기 남편과도 호텔에 드나들었냐고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날 결국 경찰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중재한 끝에 상황이 정리되는 듯 싶었지만 시장 상인분들도 똑같이 금품이 없어졌다는 말에 시모의 집에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상인분들이 착용하던 금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전부 다 자기 거라며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라고 땅을 치셨습니다.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간소송을 당했고 시모는 시장에서 결국 내쳐지게 되는 안 좋은 결과를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행동들 때문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지금까지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시모는 시장 상인분들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식당을 정리한 뒤 자숙하는 중이세요. 시모의 이중적인 성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지금은 연을 끊어버렸지만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고를 칠까봐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인분 말로는 돈 많은 남자 하나 붙잡아서 살고 있는 것 같다는데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명절에는 왕래 없이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은 왜 드는 걸까요? 여자의 촉이라는 건 무섭다던데 너무 조용하니 그 또한 걱정이네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